반갑습니다. 네. 학원에 2월달에 올해 시험 위한 그 마무리 특강 학원은 지금 한 3, 4, 5, 한 4개월 만에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마지막 강의를 할 때 한참 코로나가 좀 폭발하던 시기여가지고 맨 마지막 강의는 이제 학생 없이 했거든요. 마지막 2주 강의하는데 전주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맨 마지막 주에는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학원 다 실강 폐쇄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시험이 좀 연기가 되고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 첫 강의인데요. 저한테는 원래는 시험 보고 나서 되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시험 일정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보죠. 아시죠?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전주에 이제 기초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의 일정은 뭐 다들 아시죠? 이게 이번 주부터 해서 4주 동안 하루에 한 타임씩 해가지고 4주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간만에 왔더니 이것도 차라 그러고 조금 낯서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마스크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빨리 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찬석이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법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근데 법대를 졸업하긴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그렇게 뭐 법학을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대 분위기도 있고 저 이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나온 데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집회 시위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시골에서 어른들이 다 우리 학교를 얘기하면 거기 운동권이 많은데 조심해야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얘기 했었죠. 너무 앞서 가지도 말고 너무 뒤에 처지지도 말고 중간만 가 있어라. 예전에 이제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모진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라고 할까요? 지혜라고 하긴 이제 그런데 어른들의 이제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간만 가라.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나요? 그게 그죠? 시대 분위기도 있고. 그래도 저 때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바로 앞에까지 뭐 수업이 거의 안 됐어요. 길거리에 가서 나가 살고 뭐 몇 년 위에 선배는 4년 동안 시험을 3번 봤다던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어도 가서 배운 게 없어. 그냥 나가서 길거리에서만 돌아다니다가 이제 끝나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또 고도 성장의 시기였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대학교만 졸업하면 뭐 취직도 잘 되고요. 그리고 뭐 다 괜찮게 사는 뭐 그런 분들이 많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근데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은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여튼 대학은 뭐 어떻게 졸업을 하고 공부는 제가 이제 법학 공부는 본격적으로는 이제 졸업하고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나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법이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냐. 근데 생각보다는 공부하다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는 2003년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게 될지는 잘 몰랐는데요. 사람 일이라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려고 하죠. 근데 강의를 하면서 공부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뭐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뭐 잘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 강의라고 하는 거는 이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려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좀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책 쓸 때도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했었는데 그 과정이 뭐 힘들다기보다 물론 이제 힘든 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바쁠 때는 막 며칠씩도 밤새면서 이렇게 공부할 땐 절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하면서는 맨날 며칠을 밤새면서 이렇게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즐거운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건데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각종 이제 교수님들이 내친 문헌, 판례,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또 발췌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조정해서 책을 쓰고 또 그거를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중에 이제 법무사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무사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건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일이 하긴 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 그래서 사실 강의가 훨씬 좀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간병사 강의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올 때는 항상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떠날 때 아주 기뻐요. 그래서 그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별로 이렇게 정감이 가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방 메고 이렇게 탁 떠나올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데,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조금 아프려고 하네요. 하여튼 그렇고, 제 전화번호가 뭔데요? 혹시 공부하다가 이제 의문나는 점이 있고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근데 전화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도 편한 게 전화가 아니면 이제 문자나 뭐 카톡이나 이런 게 다른 것도 있는데 문자 제가 이렇게 뚝뚝 두드리는 게 하려면 하는데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근데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다 깔아놔가지고요. 이 컴퓨터 자판으로 치니까 좀 훨씬 빠르게 좀 답변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많이 활용하세요. 지금도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다급한 마음에 이제 막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지금도 막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요즘에 찍어가지고 그죠? 문제 책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모의고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여기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질문하시면 금방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질문이라는 게요 하시는 분은 굉장히 답답하니까 하는 건데 어떨 때는 이제 뭘 질문하고자 하는 거지 의문이 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질문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딱 그러니까 텍스트를 딱 사진으로 찍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보내주면 바로 이제 캐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근데 하여튼 편한 대로 하여튼 뭐 공부하다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뭐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바쁘거나 뭐 이럴 때는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거의 웬만하면 뭐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 이제 늦은 시간에는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가끔 보면 새벽에도 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거 있다고 해서 제가 막 깨고 그러진 않아요 자다가. 근데 그때만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그냥 편한 때 아무 때나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기초 강의니까요. 일단은 우리 시험 자 시작부터 좀 그러네. 강조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민법 과목 이게 어떤 것인지 쭉 설명드리고 이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강의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기초 강의가 처음은 아니죠. 지금 회계 먼저 시작했나요? 다른 과목 먼저 시작하셔서 뭐 이미 이제 들으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봐서 이제 알고 있는 부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그냥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험이 1차하고 2차로 나눠져 있죠. 1차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객관식 시험.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선택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5개 지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 시험이고, 2차는 논술이죠. 그래서 1차가 5개 다 과목. 그래서 습기를 많이 먹었나? 이렇게 잘 깨지지? 민법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 그 다음에 부동산학,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법규, 감정평가 관계법규, 쓰다 보니까 길어지네. 그 다음에 회계학 이렇게 있고요. 2차는 간평실무, 간평이론, 보상법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앞에 하나 더 있죠? 저 영차가 있는데 이제 영어가 있죠, 영어. 이것도 의외로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다 통과했어요? 요즘에 영어를 워낙에 이제 공부 많이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영어를 다 공부하죠, 죽도록. 영어를 못하면 뭐 대학도 가기 힘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듣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듣는 데 익숙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이제 업무 일을 하면서 영어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는 다 이제 텍스트 읽기, 해석 뭐 이런 거나 좀 익숙하지, 사실 듣는 거는 완전 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이게 영어 인증시험을 처음 도입한 게 이제 사법시험이거든요. 그 사법시험에는 외국 과목, 1차 과목에 외국어가 하나 있었어요, 외국어. 그래가지고 선택하게 돼 있었거든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막 각종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게 시험을 봤는데, 이런 선택 과목의 문제점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난이도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과목은 굉장히 어려워, 어떤 과목은 굉장히 쉽고, 그러면 시험은 단 한 문제 가지고 합격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복불복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난이도가 엄청 높은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고, 못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스페인어, 이렇게 스페인어 선택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스페인어도 많았거든요. 꽤 있었거든요. 스페인어 굉장히 쉽게 나오던 애가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몇 개 안 되고 다 합격한다 맞추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합격하기 굉장히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되죠. 근데 어려운 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시달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해결책으로 어떻게 할까? 이걸 빼버리고 저걸로 대체하자. 시대가 우리 국제화 시대 아니냐. 그래서 아예 이제 시험 과목에서 빼버리고 인증시험 제도로 넘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외국어 중에 하나 선택하던 것이 이제 딴 외국어는 싹 사라지고 영어 하나만 딱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통제권 밖에 놓여 있는. 토익만 해도 다른 기관이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거기다 다 맡겨서 거기에서 일정 점수를 통과하면 이제 시험을 보게 해주는 이 제도로 바뀌었죠. 처음 이제 사법시험에서 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험들에서 그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다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평사도 이게 2008년도인가 도입됐을 거예요. 예, 순차적으로 다 이제 시험들이 다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영어는 뭐 많이들 이제 공부를 하니까 대학교도 일정 점수 이상을 맞지 않으면 졸업 안 시켜주는 학교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평소에 하던 거니까 오히려 시험 과목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뭐 이거 뭐 입업 시간이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험인데요. 국가의 통제권이 미쳐야 돼요. 모든 시험이. 그게 기본 원리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말은 뭐 이 점수에 높고 낮음 이런 거를 뭐 따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점수가 안 되면 아예 시험 칠 자격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권이 없어요, 국가가. 그리고 토익 이런 데만 해도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졌어요. 이걸 이제 토익이 700점이었는데 제일 많이 했던 게 토익 700점인데 굉장히 쉬웠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갈수록 어려워져. 그 사람 놀리는 것처럼 점수 나올 때가 많아요. 물론 아주 잘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시험 봐보려고 이제 영어 공부를 딱 이제 하면 700점이 만만한 점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점수를 맞을 때까지 공부해야 될 시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새로운 유형, 신유형 뭐 이런 거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볼 때마다 몇만 원씩 내야 되고, 그죠? 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계속 내야 돼. 계속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계속 출혈이 생기는 거야, 이게. 어쨌든 그 점수를 넘어야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이 있는 건데 국가가 완전 손을 놔버린 거죠. 하여튼 요거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시험 보다 보면.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사법시험에 처음 도입될 때 한 3만 명 정도였거든, 수험생이. 그 다음에 1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40%가 날아간 거예요, 수험생이. 영어 하나로.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하여튼 요거는 두고두고 이거 안 되면 이제 두고두고 하여튼 발목을 잡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이제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험 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제도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어쨌든 시험 보려면 요거는 이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5개 과목인데 요게 이제 요게 1교시, 1교시. 그래서 과목당 40문제씩이죠. 과목당 40문제.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씩. 네, 그래서 요게 이제 120분. 요거 80분. 80분. 2차는 각 100분씩. 원수.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 2차 선생님들한테 이제 상세 들으시고. 1차는 이렇게 80분씩. 그래서 뭐 금방 끝나죠? 시험 일정 보니까 시험 시간이 1시 20분이면 끝이에요. 9시 30분에 시작해가지고 1시 20분에 끝. 굉장히 간단하고 허무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그래서 이게 이제 2시간씩 하니까 좀 부담되는 면이 있긴 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합격 기준점은 평균 60점. 단 과락은 면해야 되죠. 그래서 과락 점수가 이제 40점인데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되면 이제 불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락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 하다 보면 좋은 과목이 있고요. 점수가 좀 잘 나오는 듯한 과목이 있고, 정말 하기 싫은 과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기 싫어도 어쨌든 과락은 넘을 정도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60점이면 그렇게 높은 점수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만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차는 2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쉽죠, 당연히.
요것만 넘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모든 과목이 처음이라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이 과목들이.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1차 뭐 한 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항상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소리 하는 걸로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4주면 충분. 야, 나 2주 공부했는데 합격했어. 뭐 이러면서. 누구는 죽으라고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 사람한테 그냥 칼을 꽂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 근데, 그거는 이제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발선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이 출발선이 같지가 않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무슨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경제학 전공할 수도 있고 경영학을 전공할 수도 있고요. 법학을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아무리 학교를 엉망으로 다녔어도 별로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법은. 감정평가법도 조금만 하면 돼. 이제 법대생들한테 어려운 거는 이제 요런 거죠, 이런 거. 부동산학 그냥 할 만해. 경제, 회계 요런 게 좀 힘든 거. 상경계열을 전공계열의 대학을 나오고 거기를 이제 공부했었던 사람들은 요 부분은 뭐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수준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법 과목이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예 이 과목과 아예 접하지 않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이제 좀 생소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거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나는 어느 정도 했다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있는 거고요.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과목이 생소하다 그러면 1차에 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1차가 쉽다고 해서 2차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모든 과목이 생소한 분들은. 결국은 1차 관문을 통과해 2차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2차를 열심히 해가지고 2차는 합격할 수 있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로 해놨는데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걸로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평균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경우. 근데 이제 요게 평균 60점을 얻으면 자 1차에서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좀 낭비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험에서는 이 고득점 과목하고 좀 방어적 차원에서 보는 과목하고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고득점할 필요는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과락만 하고 한 60점 정도만 맞지? 60점 정도만 맞지? 이런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봐보면 60점 정도 맞도록. 근데 이게 항상 자기가 예상한 대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예상보다 잘 맞는 과목도 있고 떨어지는 과목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이 원래 한 60점 정도 맞으려고 그랬는데 시험 보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도 어렵고 뭐 당황하고 뭐라고 예를 들어서 45점 맞았어. 과락은 면했다. 그렇지만 평균 60점을 넘으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15점이 됐잖아요. 그죠? 합격하려면 플러스 15점을 해줄 과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그래서 고득점 과목이 5개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2과목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과목은 좀 불안해요. 한 과목은 압도적으로 일단 100점 맞으면 다른 것들은 뭐 과락에서 위에 조금만 4, 50점 이렇게 맞아도 합격을 하겠지만 쉽진 않아요. 100점은. 근데 그 정도의 압도적인 점수가 맞을 게 아니라면 한 고득점 80점 이상, 8, 90점 정도 맞는 과목이 2과목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을 그렇게 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기가 좀 뭐 공부를 그 전에 했었다든가 공부하니까 재밌다든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택하면 되는데 민법은 보통 고득점 과목으로 꼽혀요.
제가 민법 강의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요것도 고득점 과목으로 꼽힙니다. 주로 법 과목들이 많이 꼽히죠. 요것도 그래 그닥저닥 좀 경제학하고 회계학을 고득점 과목으로 꼽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회계학은 다들 그냥 50점 정도 맞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들 방어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선택할 일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요 정도는 고득점학에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요거 반드시 이제 고득점할 과목은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민법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민법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법의 일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과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공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거, 개인의 재산관계, 가족관계 이런 걸 규율하는 법이 사법입니다. 근데 이제 헌법, 행정법, 여러분들도 이제 2차에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법 분야를 공부를 하죠. 근데 거긴 공법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법은 이제 개인 재산관계, 가족관계, 부부, 뭐 부자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사법이고요. 형식적으로는 민법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어요. 이거 지금 법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법전이 크게 5개 부로 나눠져 있어요. 5편으로 있습니다. 5편. 그래서 4개만 하죠. 그래서 민법 총칙이 있고요. 물권법이 있고, 그다음에 채권법이 있고, 이제 가족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누면 친족법하고 상속법.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 있고요. 물권법이 185조부터 372조까지 있습니다. 채권법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나? 373조부터 766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118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민법적이 굉장히 방대하죠? 좋은만 모아서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가는 자료는 일단 여기까지 있고요. 자, 시험범위 여기까지거든요. 원래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이렇게 민법의 기본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채권법까지 가야. 이게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수험생들의 이제 공부하는 부담, 이런 걸 줄여준다는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들은, 요거를 보는 건 없어요. 요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뭐 법원행시, 법무사, 이런 데까지만 여기까지 다 보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 약칭 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단에서 보는 시험들은 민법이 주력 분야가 아니거든요. 일종의 교양 과목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 보지 않아요. 일부씩만 봅니다. 근데 간평사 시험은 민법 총칙과 물권법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채권법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나눠드린 이제 법전은 일단 여기까지 전 조문하고요. 그리고 요거 여기에서 일부 발췌해서 좀 실어놓은 겁니다. 공부할 때 이제 참조할 만한. 이렇게 됐고,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에서 20문제, 물권법에서 20문제입니다. 뭐 거의 어김이 없어요. 근데 요게 총칙, 모두 총이거든요. 모두를 아우르는 통칙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맨 앞에 있죠. 그러니까 민법 채권, 뭐 물권, 채권, 뭐 가족관계 이런 수많은 개별적인 법률 관계들이 있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통칙 규정 그거를 맨 앞에 둡니다. 이걸 판택된 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것부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처음에 법 공부할 때는 사례 중심으로 가끔 TV 보면 뭐 어떤 사례 뭐 법률상의 분쟁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사례 중심으로 해서 뭐 갑이라는 사람, 누리라는 사람 막 튀겨받고 싸우고 막 누가 뭐라고 주장하고 이쪽 항변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좀 용이한 면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영미법이 그런 책을 판례법, 판례 중심의 학습입니다. 로스쿨이 거기에 맞는 그 체계거든요. 근데 이제 판택된 체는 이제 대륙법 체계라고 해서 추상적인 거를 앞에 둡니다. 통칙적인 거, 전체적인 거. 우리 어르신으로 따르면 하늘천 따지, 뭐 하늘천 따지. 거물에 누르와, 그죠? 하늘은 곰고 땅은 누르다? 뭐. 하여튼 천지의 조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근데 요게 하여튼 전체를 알아요. 전체적인 거를 먼저 공부를 다룬다는 거죠. 근데 이 통칙을 논하려면 개별적인 법률 관계 모르고서는 통칙의 내용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장 넓은 거를 보다가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게 돼요. 물권으로 가게 되면 또 물권의 총칙, 각칙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물권의 이제 통칙적인 규정들을 먼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두고 채권법도 가면 총칙이 먼저 앞에 있고 각칙이 뒤에 있어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용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한국말로 써 있긴 한데 우리말로 써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선학자들의 탓도 있어요. 국어를 잘 모르는 양반들이라. 자, 보세요. 일제시대에 학교 다녔던 분들은 국어를 모른다. 실제로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소설가 이제 박완서 선생님 있잖아요. 박완서 선생님. 그분이 자서전처럼 쓴 책이 책 제목은 웬만큼 다 들어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둔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 처음 들어봐요? 예전에 TV에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 괜찮아요. 안 읽었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의 이제 자전적인 소설인데 그분이 이제 일제 말기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학교에 가면 국어를 안 배웠다는 거지. 일본어만 공부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 또래 애들이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애들이 많았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집안에서 한글이라도 가르쳐줘가지고 한글이라도 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부했었던 사람들이 일본어가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특히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독일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법을 우리나라로 직수해 배운 게 아니고요,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 이제 뭐 고상하게 개수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모든 용어를 번역을 하잖아요. 우리의 불행이 이 민법은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려면 우리 거래계의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체계가 아니죠. 외국에서 쓰여지던 거를 가져와서 점차적으로 우리 안 맞으면 조금씩 고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뿌리가 외국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니고. 외국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의 단어에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번역이 바로 독일어가 있으면 독일을 직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일어로 먼저 번역을 하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 우리말로. 그리고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한자를 지금도 이렇게 일본 신문 가끔 나오면 한자 나오면 대충은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 쓰는 한자하고 우리가 쓰는 한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완전 똑같지 않아요. 비슷한 면이 많지만 조금씩은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먼저 썼어.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써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쓰다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게 굳어졌어요, 말이. 일본 애들은 훨씬 수월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원래 이제 외국 거 번역한 게 이제 1어에 맞게 용어를 만든 거니까. 계속 보는 모든 용어가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쓰는 법률 용어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먼저 번역한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괜히 법률 용어로 써놓으면 일단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말을 점점 이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법대에 들어갈 때만 해도 책에요, 토시 빼고는 다 한자였어요. 토시 빼고 다 한자입니다. 한자를 안 쓰면 무식한 놈이야. 다 한자를 쓰는 게 익숙하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학교 다녔던 사람들 일어로 쓰는 게 훨씬 익숙하고요, 우리말보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쭉 한자를 계속 써왔단 말이에요. 신문에도 한자가 있고. 그러면 다 일상적으로 쓸 때도 한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자 굉장히 익숙하죠. 한자를 딱 보면 금방 뜻을 파악하고, 한글로 쓰면 좀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도 그렇고요, 법전도 그렇고 다 한자로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좀 그 부분, 쓸데없이 그런 부분 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지금 만들어지는, 새롭게 법을 만들고요, 개정하고 이럴 때는 거의 한자 안 씁니다. 다 안 쓰고 우리말로 한글로 다 쓰고요. 그리고 용어도 되도록이면 풀어서 써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적인 측면인데 지금 시기가 점점 좋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때가, 특히 민법전은 일본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현행민법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민법 그대로 쓰다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제 처음 만든 현행민법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근데 그게 가족법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법은 이제 봉건적인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싹 남녀 평등 쪽으로 가가지고 싹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재산법은 우리가 재산에 관련된 법인데, 재산법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몇 개 첨부가 되고 빠지고 뭐 일부씩 고친 거 빼고는 그 골격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재산법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용어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분야이죠, 이 법 분야. 하여튼 좀 사설이 좀 길었는데, 네, 하여튼 요거. 그래서 총칙 부분부터 들어가니까 조금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힘든 부분이 있다. 일단 용어부터 낯설고,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거 나오니까 용어가. 그래서 원래 이제 공부 처음에 할 때는 뭐 버벅거리다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다가 원래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이런 구조죠. 이렇게 하고 올라간다고. 쭉쭉 올라가. 이해도가 갈수록 올라가는 거야. 한 번에는 팍 안 올라간다. 근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민법의 공부의 어려움이고, 간평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고득점 과목으로 꼽히거든요. 네, 고득점 과목으로 꼽히는 이유는 일단 범위가 작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가보세요. 조문만 1118조? 악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조문만 1000개가 넘는. 이거 딱 절반도 아니야 사실은. 더 좁아. 이게 조문이 372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민법이 좀 어려우려면 전체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총칙 쟁점, 물권, 채권, 가족법의 쟁점 다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간평차 시험에서는 총칙하고 여기까지만 보니까 전체를 묻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상으로는 총칙이니까 여기 특히 채권법 밀법과 관련이 있거든요. 밀법 총칙이. 그러니까 용어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절대 채권법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용어는 좀 등장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는 것들도 좀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절대 깊이 있기는 않네요. 그러니까 딱 여기 한정된 쟁점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공부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공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밀법 총칙하고 물권. 그리고 법으로는 요거 말고 이제 민사특별법, 그 다음에 민사부속법령이 좀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이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구체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판례. 시험에서는 판례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이라는 단서가 시험 문제에 거의 한 90% 가까이 붙어요. 거의 웬만한 문제는 이게 붙습니다. 사실은 사회과학에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시면 어떤 쟁점이 있으면 뭐 주장이 갈리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쪽이 옳고 이쪽은 틀리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둘 다 틀리다고 할 수 없고 둘 다 옳다고 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서로 의견이 다를 뿐. 그죠? 우리 사회과학은 그런 것이죠. 정답이 어디 있어요?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문제가 있었을 때도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몰라요. 그죠?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를 훨씬 좋을 것이다. 자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돼. 근데 지금 그렇게 판단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게 최악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잘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고 과거 경험도 비춰보고 모든 걸 분석하고 해서 최선의 방안들을 찾아서 가긴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사회과학에는 뭐 수학처럼 완전 정답이 있다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은 특히 선택형이에요. 1차가. 자, 2차는 특히 요거는 생략하고 고상복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쓰는 게 기본적인데 쟁점을 논술을 쓸 때 쟁점 이 사안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 쓰고요. 학설, 뭐 긍정설, 뭐 부정설, 뭐 절충설 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판례, 결론. 이게 이 법학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차예요. 그래서 학설 비중은 갈수록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설. 논거는 뭐고 이렇게 해서. 판례는 어떻게 하고. 내가 보니까 어떤 견해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술 시험에서는 논리적 전개가 매끄러우면 설사 판례를 좀 다르게 틀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객관 시험에서는 딱 선택하는 거죠. 5개 질문 중 하나 선택해야 돼. 네가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생각으로 여기를 선택을 했느냐는 묻지 않는다 이거죠. 출제자가 정한 답이 있고 거기에 마킹을 했으면 동그라미. 딴 쪽에 마킹을 했으면 이게 이제 틀리는 것이죠.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현행 시험이 그렇단 말이죠. 답을 골라야 돼. 답을. 그래서 다툼이 있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라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답이에요. 객관식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고. 가끔 학설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학설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묻는 시험이 없진 않아요. 근데 4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정도예요. 거의 다 판례입니다. 판례. 그러니까 판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판례 비중은 한 70% 정도.
실질적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냐? 조문. 나머지는 조문하고 기초 이론, 기본적인 이론, 특히 조문. 그러니까 조문에서도 특히 이제 민법전에 나오는 조문이 있죠. 민법 총칙, 물권법. 요 조문. 10문제 이상 나옵니다. 40문제 중에 조문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판례 따름이라는 거는 거의 90% 가까이 붙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정답 지문만 쭉 따져보면은, 조문이 정답인 경우가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사이에요. 10문제는 넘습니다, 항상. 굉장히 조문 비중이 꽤 높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요거. 민법 총칙과 물권법. 조문은 거의 달달달 애우듯이 보시기 바랍니다. 애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의 기본이고, 출발이고, 종착점이에요, 조문이. 그래서 조문 정말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판례들. 근데 판례는 정말 많거든요.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간편사 시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민법을 아주 비중 있는 과목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일종의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주력 과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아주 깊이 내지는 않습니다. 낼 수도 없고 여기밖에 안 되니까 한계가 있어요. 하여튼 막 어렵게 이렇게 출제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이 다음 주에 보는데 뭐 항상 해마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별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지. 그렇지만 출제자들이 간평사 시험에서의 민법을 보는 관점, 생각을 보면 어렵게 내질 않아요. 그리고 올해 이미 앞에 이제 공단 시험들이 몇 개 치러졌는데요. 코로나 여파 때문인가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지역적인 거 이런 거 잘 안 내고요. 기본적인 걸 묻는 정도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평사도 뭐 거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험이 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찍으면 돼. 공부 안 한. 생소한 게 나오면 그냥 찍으면 돼. 5개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그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 공부량이 너무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거를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민법뿐만 아니고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험 공부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거는 공부 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맞춘다. 그래서 조문 문제, 조문이 쉽지는 않아요.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조문 문제 반드시 맞추고, 그 다음에 판례도 이제 뭐 좀 지역적이고 뭐 아주 난해한 거 이런 건 차치하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하면 80점 이상 맞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컨디션 좋으면 90점, 100점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일단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민법 총칙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